누구라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 나이는 66입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라고 불러주던 딸 같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아이가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제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걸 참고 산 걸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했고 사회생활이 서툴던 그 아이는 참 착했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 결혼하게 됐죠. 아들은 저한테 늘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은 진짜 착하고 성실해. 엄마도 마음 놓고 기대셔도 돼. 결혼 후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정말 잘 챙겨줬습니다.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꼭 챙겼고 명절이면 저보다 먼저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도왔죠. 심지어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머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하며 약을 사다 주곤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진짜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공장 라인에서 하루 1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흐르던 작은 부품들이 제 두 눈엔 꿈처럼 느껴졌죠. 그 부품 하나 조립할 때마다 우리 아들 교복 한 벌, 신발 한 켤레, 속으로 수없이 계산하며 일했어요. 그때는 허리가 굽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녁엔 동네 학습지 교재를 손으로 직접 제본하는 부업도 했죠. 손끝은 늘 종이에 베어 있었고 테이프 자국은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만 보면 피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아이 하나 바라보고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 모시기 힘들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전 시어머니가 엄마보다 더 정이 많으세요. 솔직히 친정보다 시댁이 더 편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살갑고 따뜻한 며느리면 나는 분명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말들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주 작은 신호였어요. 어느 날은 밥 먹자고 해도 어머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다음에 먹을게요. 이틀 뒤에 다시 보자고 해도 요즘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는 점점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피곤한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을까? 혼자 내내 반성도 해보고 일부러 잘해주려고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졌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요? 처음엔 그저 서운함이었습니다. 전엔 매주 찾아오던 아이가 한 달에 한 번 그러더니 이제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어요. 전화를 해도 어머니, 회의 중이라.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서운했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런 거라 넘기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집은 나중에 아들한테 물려주실 생각이시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아유, 그런 건 아직 먼 얘기지. 나 아직 살아있잖니. 그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자주 오지 않던 며느리가 유독 부동산 얘기만 나오면 밥도 안 먹고 자리를 지켰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대요. 혹시 세금 문제도 생각해 두셔야 해요. 요즘은 미리 증여하는 게 효율적이라던데. 알아듣기 쉽게 말하긴 했지만 속뜻이 뭔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레 물어봤죠. 얘, 혹시 내가 그런 말 시켰니?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걔가 요즘 주변 친구들 따라 그러는 거야. 별 뜻 없어.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믿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의 표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반찬을 해줬더니 어머니, 저는 요즘 저염식해요. 이런 음식은 좀 부담스러워요. 하면서 내민 반찬통을 아예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속상했지만 입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 연락이 없던 그 아이. 입원 중인 저를 찾아온 건 간호사 말대로 퇴원 하루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실에 앉자마자 어머니, 퇴원하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요양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 입을 빌어 나온 말도 아니었고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라는 따뜻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딱딱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어딘가 미리 준비된 듯한 어투였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엄마 아직 혼자 살만해? 그건 어머니가 혼자 생각하시는 거고요. 주변 어르신들도 다들 요양원 들어가세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토록 살가웠던 아이가 이젠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도대체 언제부터 뭐가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자 해도, 어머니, 저 다이어트 중이라 탄수화물 안 먹어요. 커피 한 잔 하자 해도 카페인 줄이려 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나 했죠. 하지만 갈수록 상황은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뭘 사줘도 이런 스타일은 제가 잘 안 입어요. 반찬을 해가면 저희는 밀키트 시켜 먹거든요. 이건 좀 번거로워요. 그 아이는 점점 제 존재를 불편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며느리 생일이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얘야, 어제 내 생일이었더라. 미역국은 먹었니? 내가 그런 문자를 보내자 돌아온 답장은 어머니, 요즘은 그런 거 안 챙겨요. 단 한 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예전처럼 웃으며 안아주던 아이가 그리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며느리분 요즘 아주 세련되게 다니시던데요. 어머니랑도 자주 어디 가시죠? 그 말이 어쩐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자주? 우린 몇 달째 얼굴도 안 봤는데.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손에 고급 마트 쇼핑백 몇 개, 옷차림도 어찌나 반짝반짝하던지요. 제가 다가가 어머, 너 혼자 나왔니? 하고 인사했더니 그 아이는 아주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좀 급해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인사도 없이 뒷모습을 보이며 걸어갔습니다. 그게 저랑 며느리의 거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든 저를 피하려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딸 같던 그 아이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전 멍하니 부엌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좋아하던 매실차 잔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때 그 아이와 마주보고 웃으며 마셨던 이 차를 더 이상 함께 마실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어쩌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제가 밀려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을 끊다시피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죠. 죄송해요.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동안 듣지 못했던 부드러운 말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뭐 다들 바쁘다 보면 그런 거지. 제 입에서는 또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용서가 아니라 그냥 외로움이 말을 대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시죠? 요즘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오랜만에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얘도 마음 고쳐먹은 것 같아. 조금만 더 믿어줘. 그렇게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았고 종종 저를 카페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보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 무슨 보험? 아들 앞으로 생명보험 들어두셨다고 했잖아요. 그거 아직 유지 중이세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오래전에 아들 사고라도 나면 굶지 않게 하려고 제가 들어둔 건데 그게 왜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건 그냥 내 이름으로 들어있는 거야. 아, 요즘은 그런 거 관리도 필요하대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회사 쪽에서 상담도 가능하고요. 또다시 시작된 서서히 다가오는 계산기 소리. 그날 밤 저는 뒤척이다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의 갑작스런 화해는 정말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의 시작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아이는 한 걸음 물러나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에 보험 정리하면 우리 이름으로 변경하는 거 어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그 일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려. 그날 이후 며느리의 말투는 다시 매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치매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대요. 어머니 연세엔 한 번쯤 검진 받으셔야죠. 주변 어르신들도 다들 그렇게 하세요. 처음엔 건강 걱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준 병원 예약 문자에는 신경정신과 인지기능 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니? 아, 어머니, 그거 그냥 요즘 일반 검사예요. 저희 회사에서 건강보험 연계 프로그램 하는데 무료라서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며칠 뒤 아들이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검사 좀 받으셔. 요즘 말씀이 자꾸 헷갈리시잖아.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헷갈렸다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요? 너 혹시 무슨 말 듣고 온 거니? 그냥 와이프가 좀 걱정된다고 해서 그래. 요즘 어머니가 약속도 자꾸 잊고 말도 반복하시고 그러신다던데. 그날 이후 제 주변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꾸만 이제는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때 됐잖아요. 라는 말을 반복했고 갑자기 낯선 복지사 한 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요양 서비스 신청하셔서요. 상담차 들렀어요. 그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나는 요양원이 필요한 상태인 겁니까?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도 이제 애 낳을 준비 해야 하잖아요. 이제는 어머니도 어르신답게 체계적인 돌봄을 받으셔야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보험 얘기, 인지검사, 요양 서비스 신청. 그건 걱정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살아있는 나를 관리 대상으로 넘기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며느리가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선 경도인 지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저희가 보호자 권한도 등록해둘게요. 그녀의 얼굴은 처음 봤을 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며느리가 건넨 안내서와 상담서들을 가만히 펼쳐봤습니다. 잉크가 번져 흐릿해진 곳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라는 낯선 글자가 보였고 한쪽엔 대리보호자 서명란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이 종이들이 전부 내가 무력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무력한가? 천천히 조용히 서류들을 한쪽 박스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서랍에서 몇 년 전부터 써왔던 작은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내가 받은 서운함, 참아 넘겼던 말들, 그리고 그날 적어뒀던 대화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날 저는 무언가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명함까지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절차를 잘 모르니까 전문가랑 상담만 받아보려고요. 며느리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리 대상에서 법적 대상으로 저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이럴 거니? 제 말에 아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요즘 말도 자꾸 헷갈리시고. 그 순간 멀쩡히 살아있는 내가 나조차 모르게 무능한 사람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루도 약을 꺼른 적 없고 병원도 정기검진 다 받는다. 너희는 내 건강보다 내 통장, 내 집, 내 존재를 정리하려는 거잖아. 며느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나오시지 마세요. 이건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그 말에 제 속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전부터 써왔던 그 공책을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나에게 했던 말들, 아들이 무심하게 흘렸던 문장들, 날짜와 함께 모두 적어둔 기록들, 그리고 새 종이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4일 치매 의심 언급 인지검사 강요, 3월 22일 요양 등급 신청 서류 전달 시도, 3월 28일 보험명의 변경 요구. 그 기록은 어느새 일기가 아닌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끄고
저는 포스트잇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 2개의 칸을 나눠 하나씩 적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말버릇, 아들이 침묵하던 순간들, 달력에 적힌 날짜들, 그리고 묘하게 사라진 문서 하나. 처음엔 그냥 적기 시작한 메모였지만 며칠이 지나니 제 머릿속에서 이어지지 않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했구나. 그 문장이 여기로 이어지는 거였어. 손에 잡히는 대로 적었습니다. 노트 뒷면, 영수증, 신문 가장자리. 지우지 않았습니다. 흔적은 때론 가장 강한 증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애들은 내가 외로운 노인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이제는 외로운 어머니가 아니라 기억하는 인간으로 그들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펜을 잡지 못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숨소리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던 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냉장고 옆에 붙어 있던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트 장보는 목록을 적었던 작은 종이였죠. 그 위에 3월 14일 보험 서류, 3월 18일 인지검사 언급, 3월 22일 등급 신청 독촉. 그렇게 몇 줄을 적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기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그날 무슨 말했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그 표정이 언제부터였지? 기억은 지우개로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용기 내면 되살아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모지는 냉장고 문에서 거실 벽으로, 거기서 다시 작은 수첩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려고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며느리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엔 이게 더 나아요. 어머니, 요즘 세대는 이렇게들 하세요.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부드럽게 교묘하게. 그러나 분명히 제 권리를 조금씩 걷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예요. 돌봄 강요에 의한 권리 침해 실제로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내가 예민한가?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예약했고 노인 인권단체의 상담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근처에 사는 동창 친구에게도 털어놨죠. 설마 그 착하던 며느리가? 착한 얼굴로 서류 내미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하더라. 저는 이제 서서히 사람을 믿는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을 믿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자료들 정리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날 밤 공책 한 권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가보자. 서류가 접수되고 며느리와 아들은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왠지 더 큰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남은 건 그쪽이 반응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싸움은 바깥이 아니라 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정말 끝내야 할까? 며느리와 아들이 처음 저를 데려다 준 병원 문 앞에서 걱정스럽게 제 손을 잡던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땐 정말 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계산이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아이들이 사실은 믿음보다 필요를 먼저 생각했던 건 아닐까.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 아이들도 어쩌면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 낳고 집 사고 노후 걱정에 저라는 존재가 그들에게 짐처럼 보였을지도요. 근데 그게 나를 버릴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며느리는 예전처럼 웃으며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답답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당했단 걸. 그 말은 내가 나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더 이상 보험이나 재산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노후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그 아이들을 마음으로 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부서진 도자기를 붙였지만 그 금간 자국은 영원히 남는 것처럼요. 그날 밤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날 아프게 할 줄 몰랐다. 그러나 동시에 이름 때문에 나를 포기하진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보호자이기 전에 나는 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의 연락도 같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더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먼저였는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그게 때론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폭언보다 침묵이 사람을 더 서늘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바로 앞이었는데도 그 아이는 저를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저도 말없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 이름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전 더 이상 그 아이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나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요즘 저는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합니다. 작은 도시락을 만들고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며칠 전엔 복지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할머니는 오실 때마다 얼굴이 환하세요. 진짜 멋져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의 수첩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제 마음을 먼저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어요.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상처는 때로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책에서 본 한 구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삶을 살아주지 않기에 당신은 당신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루이즈 헤이. 이제 저는 내 편이 되어 살기로 했습니다. 외롭겠지만 외롭지 않게,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최대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